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김영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6시에 시작되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 그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섰다. 흐릿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거실로 나와 마른 기침을 몇 번 내뱉은 뒤 주방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미리 챙겨놓은 숭늉의 된장찌개 남은 것을 덜어 비벼 먹거나 차가운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넘기곤 했다. 영양 밸런스 같은 거창한 것은 젊은 시절부터 그에게 사치였다. 그는 평생을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불태웠다. 그의 아침 식사는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혹여나 잠들어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깨울까봐 숟가락 소리조차 조심했다. 마치 이 집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집은 그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15층짜리 아파트의 천묘 2호. 15년 전 온몸에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현장에서 일하던 그가 퇴근길에 흙과 먼지를 털어내며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바로 그 집.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 김영수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집의 주인인 그는 아침 식사 한 끼도 편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영수 씨는 손수 찻잔에 물을 끓여 옥수수차를 우려냈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15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들,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문득 그에게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의 삶은 오직 가족을 중심으로만 돌아갔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허리를 졸라맸고 결혼 자금을 위해 퇴직금까지 끌어다 썼으며 손자의 학원비와 용돈을 챙겨주느라 남은 여생을 위해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썼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한 사람이었다. 그의 회한은 곧 쓰디쓴 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된 이 현실이 낯설고 아팠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를 향한 감사함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들은 그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라고 여겼다. 가끔씩 들리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갈 곳 없는 노인에게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도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잠이 덜 깬 아들 민수의 발소리였다. 영수 씨는 본능적으로 차를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이른 아침 민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흐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다. 얼마 후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준호를 깨우러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늘 그렇듯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신경은 모두 안방과 아이 방으로 향해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 그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언제 내보낼 거야? 9살 준호의 목소리였다. 아직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영수 씨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영수 씨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든 손을 굳혔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제 내 방 생겨? 민수랑 지은이는 다 방 있잖아. 왜 나만 없어? 어린 손자의 투정은 영수 씨에게는 날카로운 비수로 박혔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그는 더 이상 텔레비전 화면을 볼 수 없었다. 그의 시야는 이미 흐릿해져 있었다. 그는 그저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좀만 참아.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짜증과 조바심이 가득했다. 엄마가 조만간 방 만들어줄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영수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였다. 엄마는 아빠도, 나도 다 방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엄마, 거짓말쟁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며느리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준호야, 너는 그냥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아니,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내 방 언제 생겨? 영수 씨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9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다. 내보낸다는 말, 방을 만들어 달라는 투정. 그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는 방 하나를 차지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때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준호 데리고 나가. 시끄럽잖아. 방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왜 내 방 없어? 조용히 해. 준호야, 아빠가 네 방 만들어줄게. 언제? 조만간. 걱정하지 마. 영수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바닥에 있는 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언니, 어제 말한 그 요양원 있잖아. 영수 씨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요양원. 그 단어는 그의 귀에 끔찍한 비명소리처럼 들려왔다. 네, 맞아요. 그 요양원. 한 달에 얼마라고 했지? 200만 원 와. 진짜 비싸다. 그는 자신의 귀를 막고 싶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굳어버렸고 그의 귀는 그들의 대화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빨아들이고 있었다. 아, 그래요. 보조금도 나와요. 그러면 좀 싸지겠네. 그래도 우리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나도 그래. 준호 방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준호가 매일 방 없다고 투정 부리거든. 할아버지 방을 빼서 준호 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버님이 눈치가 빠르셔서. 영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치가 빠르셔서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이었다. 그때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보, 그냥 시골로 보내자. 시골에 아버님 집 있잖아. 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다. 시골집. 그곳은 그가 젊은 시절 살았던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의 폐가처럼 변해버린 곳이었다. 그들은 그를 그런 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다. 맞아. 언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요양원보다 훨씬 싸잖아. 아버님도 시골 생활 좋아하실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렇지 않게 그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뭐, 어때 아버님 귀 어두우시잖아. 못 들으실 거야. 영수 씨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이었다. 귀 어두우시잖아. 그는 그들의 위선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멍청하고 귀머거리 노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은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쓸쓸해 보였다. 그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의 눈은 텅 빈 벽을 향해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래, 내가 짐이었구나.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집의 거추장스러운 짐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눈물은 그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장으로 향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그리고 보험 증서, 그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수십 년간 그를 억눌렀던 인내심의 벽이었다. 그 벽이 무너지자 그의 마음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손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빠, 나도 방 생겨. 그래, 아들, 조만간 만들어줄게. 진짜야? 그럼 아빠가 거짓말한 적 있어. 영수 씨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었다. 그는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오래 평화로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들의 무지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졌다. 그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이 그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그들에게서 되찾을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김영수 씨의 밤은 길고도 잔인했다. 그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의 인생은 마치 거대한 희생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과 같았다. 첫 조각은 그의 부모님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두 번째 조각은 그의 아내였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혼자서 꿋꿋이 버텨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큰 조각은 바로 그의 아들과 손주들이었다. 그는 아들 민수를 생각했다. 어린 시절, 민수는 그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해맑게 웃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그는 현장에 나갔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민수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일을 기약했다. 민수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혹사시켰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다. 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 그는 기꺼이 퇴직금을 내놓았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수의 말에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장을 내밀었다. 그에게는 아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었다. 결혼 후 민수와 며느리는 아파트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영수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들의 말에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아들과 손주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곧 그의 고통이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가 당연히 자신들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집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갔다. 아침 식사도 혼자, 텔레비전 시청도 혼자, 저녁 식사도 혼자. 그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니, 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가 조용히, 그림자처럼 존재하기를 바랐다. 그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손자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뿐이었다. 할아버지, 저랑 놀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아버지, 언제 내보낼 거야? 9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수 씨는 묵묵히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서류철 안에는 그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은 통장들, 퇴직금 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들었다. 서울특별시 은하아파트 2032호, 소유자 김영수. 그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의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은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채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짐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시골로 보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들은 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감정 없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수 씨는 서류철을 덮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는 그들의 무지와 오만함의 가장 뼈아픈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그는 잠옷을 벗고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다. 며칠 후 아들 레웨는 여름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그들이 떠난 후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필요가 있었다. 혹시나 아들 명의로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그렇게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이 아직도 그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할 생각이었다. 새벽 2시, 그는 낡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챙겨들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마치 정해진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단호하고 결연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향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서였다. 새벽 2시에 택시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등기소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새벽에 등기소는 왜 가세요? 어르신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등기소 앞에는 24시간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익숙하게 기계를 조작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에는 여전히 소유자 김영수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꽉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샀다. 그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홀짝였다. 그의 마음은 차가웠지만 캔커피의 온기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통장들을 생각했다. 평생 모아둔 돈, 퇴직금, 그리고 이 집을 팔면 들어올 돈.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그가 그동안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생각이었다. 새벽 3시, 그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그는 잠을 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는 며칠 후 있을 아들 내외의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휴가가 될 테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푸른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무지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졌다. 그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이 그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그들에게서 되찾을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직 결연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수십 년간 그를 억눌렀던 인내심의 벽이었다. 그 벽이 무너지자 그의 마음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이 그들의 끝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는 그의 아내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여보, 당신의 삶을 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였다. 그는 그 평화를 되찾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이 집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복수를 선사할 준비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김영수 씨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숭늉과 남은 된장찌개로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며느리와 손자의 잠투정을 들었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제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어제까지 짓눌려 있던 답답함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단호함과 차가운 결기가 들어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애써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는 무감각해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음처럼 느껴졌다. 9시가 되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자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들뜬 표정이 가득했다. 민수는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리며 여행용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며느리 지은은 휴양지에서 입을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준호는 새로 산 유니콘 모양의 튜브를 들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었다. 엄마, 아빠, 우리 빨리 가자. 나 바다 가고 싶어. 영수 씨는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를 향한 어떤 관심도 없었다. 마치 그가 그들의 시야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수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여행 좀 다녀올게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은 역시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준호의 손을 잡고 나섰다.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만의 세상만이 존재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영수 씨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마치 긴 꿈을 꾼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둘러보았다. 가족들의 흔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고, 소패는 민수가 벗어놓은 양말이 널려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지은이 먹다 남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영수 씨는 그들의 오만함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뒤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영수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어제 꺼내놓았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들을 챙겼다. 그는 낡은 지갑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늘 똑같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 도시의 풍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행운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젊은 남자 한 명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공인중개사였다. 남자는 영수 씨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망설임의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내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어제 들었던 그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다시 들려왔다. 시골로 보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의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눈을 크게 떴다. 내 집을 파신다고요? 매물로 내놓으시려는 건가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팔고 싶습니다. 빨리요. 공인중개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수 씨를 바라보았다.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려는 건가요? 영수 씨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입니다. 은하 아파트 야스기 2호.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컴퓨터로 은하 아파트의 시세를 조회했다. 어르신, 이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꽤 괜찮습니다. 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영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집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영수 씨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 간의 불화, 혹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집을 급하게 파는 경우가 있었다. 그는 전문가답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자를 찾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다면 이번 주 안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번 주 안에요. 좀 빠르긴 하지만. 은하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 노인은 뭔가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집의 주인이고 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다. 공인중개사는 영수 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영수 씨는 묵묵히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공인중개사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주방, 거실, 방, 화장실. 그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이 집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사진을 찍는 동안 영수 씨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난해 설날, 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사진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그 사진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공인중개사는 사진 촬영을 마친 후 영수 씨에게 명함을 건넸다. 어르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부러웠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삶에 얹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회오리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SNS를 확인했다. 며느리의 SNS에는 벌써부터 여행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푸켓으로 떠나는 꿀같은 휴가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영수 씨는 그 사진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는 이제 그들의 행복을 산산이 부셔버릴 준비가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였다. 그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이 그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그들에게서 되찾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직 결연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수십 년간 그를 억눌렀던 인내심의 벽이었다. 그 벽이 무너지자 그의 마음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이 그들의 끝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김영수 씨의 집은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흔적들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며느리 지은이 남겨둔 커피잔을 조용히 치우고 준호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쓸어 담았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그녀가 직접 떠준 낡은 스웨터.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가는 촉촉해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이미 지난밤에 모두 말라버렸다. 그는 아내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새로운 상자에 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것이었다. 그는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다. 그는 주로 역사 서적이나 시집을 읽었다. 그는 책을 읽는 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책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몇 권을 골라 상자에 담았다. 시인 윤동주 전집, 삼국지, 그리고 아내가 좋아했던 어린 왕자. 그는 이 책들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었다. 이 책들은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의 정신의 양식이었다. 그는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사진첩 안에는 그의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들 민수의 유아 시절,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대학 졸업식. 그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진 속의 민수는 늘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민수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수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민수가 자신의 인생을 짊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수 씨는 사진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골라냈다. 그의 아내의 사진, 그리고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그는 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새로운 상자에 담았다. 그는 나머지 사진들을 다시 사진첩에 넣어두었다. 그는 그 사진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진들은 더 이상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 사진들은 그저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데 이틀을 꼬박 보냈다. 그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침대와 옷장, 책꽂이,
그리고 낡은 책상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방은 이제 그가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 방을, 그리고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SNS를 확인했다. 며느리의 SNS에는 여행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푸켓의 아름다운 바다, 맛있는 태국 음식, 행복한 가족 여행. 사진 속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그가 없는 세상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영수 씨는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인중개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나면 될까요?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그는 가장 아끼는 양복을 꺼내 입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텅 빈 방은 그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영수 씨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행운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섰다. 공인중개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매수자분들이 곧 오실 겁니다. 영수 씨는 탁자에 앉아 잠시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10분쯤 지났을까? 젊은 부부 한 쌍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30살쯤 되어 보였고 아내는 배가 불러 있었다. 그녀는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들은 영수 씨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꺼내 영수 씨에게 내밀었다. 어르신, 계약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영수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가격은 5억 8천만 원. 계약금은 10%인 5,800만 원. 장음은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영수 씨는 젊은 부부에게 말했다. 이 집에는 짐이 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들 모두 그냥 두고 갈 테니 필요하시면 쓰시고 필요 없으시면 버리십시오. 젊은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영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젊은 부부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가 왜 이토록 서둘러 집을 팔고 짐까지 모두 버리고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 부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그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를 바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길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김영수 씨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넣어두자 잠시 후 다시 진동이 울렸다. 며느리. 그는 그 전화 또한 받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가 필요 없을 때만 그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는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영원히. 그의 휴대전화는 그날 밤 내내 울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진동했다. 그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싶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는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을 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깼다. 밤새도록 울리던 휴대전화는 이제 조용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다. 처음에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같은 짧은 메시지들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바뀌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뭘 잘못한 게 있으세요? 그들의 메시지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영수 씨는 그들의 불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메시지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는 그들의 불안에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불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휴대전화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눈앞에는 젊은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배가 불러있던 젊은 아내의 행복한 미소. 그는 그들의 행복이 진심이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그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외출을 준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텅 빈 방은 그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늘 똑같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 도시의 풍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한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부러웠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삶에 얹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며느리,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영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왜 전화했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집에 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영수 씨는 그녀의 질문에 피식 웃었다.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 집은 내가 팔았다. 네, 아버지가 집을 파셨다고요. 왜요? 왜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하는데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 집이었다. 내가 내 집을 파는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영수 씨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원망이 가득했다.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가 내 귀 어둡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서 시골로 보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떠드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영수 씨는 그녀의 위선을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말을 한 건 다 준호 때문이에요. 준호가 매일 방 없다고 투정 부려서. 그게 오해라고 너희가 나를 짐짝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위선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너희들은 너희 삶을 살아라. 영수 씨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위선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뜨거운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아버님이 집을 팔았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녀는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아버지가 집을 파셨대. 뭐 말도 안 돼,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왜 집을 팔아? 나도 몰라.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시골로 보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말한 거 다 들으셨대.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진짜. 나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없잖아.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미 그를 떠났다. 그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가 그를 짐처럼 여기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민수는 차마 믿을 수 없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온 아내 지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절망은 고스란히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인 자신에게 헌신한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착각이거나 혹은 아버지가 잠깐 화가 나서 내뱉은 충동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집으로 가보자.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민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아내를 달랬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푸켓의 눈부신 햇살도 시원한 바닷바람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쫓기듯 공항으로 향했고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밖은 어둠이 내린 시간이었다. 준호는 잠투정을 부리며 엄마,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나 졸려 라고 투정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집, 그 하나만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공항버스를 타고 익숙한 길을 달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아파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행이다. 그들이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비빅, 삐비비빅.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민수는 당황했다.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비빅.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여보, 왜 그래? 왜 문이 안 열려? 지은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훔쳤다.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리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 민수 씨,
집에 오셨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주머니. 그런데 저희 집 문이 왜 안 열리죠? 이웃집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네, 아까 이사 왔다고 하던데. 네,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모르셨어요. 아까 어떤 젊은 부부가 이사 와서 짐을 드리던데요. 민수와 지은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이사. 그들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띵소리와 함께 멈춰 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그는 공인중개사였다. 그는 그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시 예전 사시던 분들이신가요? 민수는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희 집이 왜 팔렸습니까? 공인중개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게 저희가 김영수 어르신께 의뢰를 받고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은 이미 일주일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가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팔아요. 민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분은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오셔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에 민수와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아버지가 진짜로 집을 팔았구나.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우리 집 어디 갔어? 내 방은, 내 장난감들은. 준호의 질문은 차가운 비수처럼 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민수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받지 않았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띵소리와 함께 멈춰 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젊은 부부가 내렸다. 그들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그들은 민수와 지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이사하느라. 혹시 이 집 전 주인이신가요? 지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왜 당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젊은 부부는 당황했다.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가 이 집을 정식으로 계약하고 샀습니다. 서류도 다 확인했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저희가 곤란한데요. 그들의 말에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젊은 아내는 배가 불러 있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쪽 사정까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계약을 했고 이 집은 이제 저희 집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데 경찰을 불러. 민수는 그들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와 멍하니 서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나 안 갈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내 방도 있고 내 장난감도 있는데.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준호야, 우리 일단 나가자.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들은 짐을 끌고 터덜터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들은 이제 갈 곳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민수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지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길거리를 걸었다. 밤늦은 시간, 거리는 한산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민수와 지은은 길거리를 헤매다 결국 늦은 밤에야 한 모텔을 찾았다. 그들은 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준호는 낯선 환경에 불안하려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여기 어디야? 우리 집 아니잖아. 나 무서워. 지은은 준호를 안고 달랬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 없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민수는 짐을 풀지도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가 정말 집을 팔았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정이 가득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나도 몰라. 아버지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그동안 한 말을 다 들으셨대. 그녀의 말에 민수는 몸을 떨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시골로 보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들은 아버지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 있어? 그의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버렸다. 여보,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해봐. 혹시 장난치시는 걸 수도 있잖아. 아버지한테 사정하고 빌어보자. 지은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민수에게 애원했다. 민수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안 돼. 전화가 꺼져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집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비난이 가득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버지한테 말만 잘했어도, 당신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민수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뭐라고? 나 혼자 그런 말 했어. 당신도 같이 그랬잖아. 당신도 아버지한테 부담이라고 했잖아. 그들의 싸움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잠에서 깼다. 준호는 옆에서 잠든 채로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잠꼬대를 했다. 지은은 준호의 잠꼬대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의 방을 만들어주겠다는 욕심에 그녀의 시아버지를 짐짝처럼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치를 떨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말했다. 여보,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가보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실망하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자.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도 못 구할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수의 말에 따를 뿐이었다. 그들은 모텔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다. 그들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은행 직원은 그들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고객님의 소득과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집 담보도 없으시고요. 민수는 좌절했다. 저희가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 직원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새로운 주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셔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여보, 괜찮아. 우리 어떻게든 해보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은행을 나와 길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들은 이제 갈 곳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싸움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민수는 몇 번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잃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잃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했고 자신의 오만함에 자책했다. 지은은 민수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에게 방을 만들어주겠다는 욕심에 그녀의 시아버지를 짐짝처럼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수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수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다.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나 아버지가 다시 그를 외면할까봐.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저희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집이 팔렸대요. 아버지가 파셨다고요. 민수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내가 팔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왜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왜 너희한테 상의해야 하는데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 집이었다. 내가 내 집을 파는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버지의 존재를 짐처럼 여겼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불효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너희가 갈 곳은 너희가 알아서 찾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너희를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너희는 나를 버리려고 했지 않나. 시골로 보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떠들었지 않나.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버린 것뿐이다.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매달릴 수 없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수는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너희를 평생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나?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얽매이지 않겠다. 아버지,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기회는 이미 늦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너희는 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너희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너희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다. 민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집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했다.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남겨두었다. 그 돈으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100만 원.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를 그냥 버리실 건가요? 민수는 소리쳤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에게 방을 만들어주겠다는 욕심에 그녀의 시아버지를 짐짝처럼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수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수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은 모텔방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김영수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을 뒤로 하고 고향을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변해갔다. 높고 빽빽하던 건물들은 낮고 드문드문한 주택가로 바뀌었고, 회색빛의 도로는 푸른빛의 들판으로 변해갔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쫓기지 않았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고향역에 내렸다. 30년 만에 귀향이었다. 역은 예전과 다름없이 작고 조용했다. 그는 낡은 배낭을 메고 역을 나섰다. 그의 눈에 비친 고향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상점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집은 이제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다. 그는 그 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자랐고 이 집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는 이 집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고 이 집에서 그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이 집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고 이 집에서 슬픈 순간들을 보냈다. 그는 이 집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 집에서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었다. 그는 한동안 폐허가 된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는 길을 돌려 마을로 들어섰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박찬호였다. 찬호는 영수 씨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이, 영수 아니야 자네. 정말 영수 맞아. 찬호는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영수 씨는 그 따뜻함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찬호야, 오랜만이다. 영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나는 자네가 죽은 줄 알았지. 뭐야,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동안 좀 바빴지. 이제야 좀 한가해져서 왔네.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우리 집 가서 막걸리 한잔 하자. 영수 씨는 찬호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향했다. 찬호의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한옥집. 마당에는 닭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찬호의 아내는 영수 씨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영수 씨 아니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서 오세요. 그들은 상의 막걸리와 전을 차려주었다. 영수 씨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막걸리는 달콤했다. 그는 그 맛이 그리웠다. 그는 그 맛이 그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수 씨는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삶,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헌신했던 삶. 찬호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혼자서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는 마을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낡은 우물, 오래된 정자, 그리고 그가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들판. 그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집을 하나 샀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그는 집을 손수 수리하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 그는 그들의 삶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과 며느리의 SNS를 확인했다. 그들의 SNS는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여행 사진도 행복한 가족 사진도 없었다. 그들의 세상은 이제 멈춰 있었다. 영수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는 그들의 절망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할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난 날, 9살 손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충격, 민수와 지은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작은 원룸을 빌려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민수는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고, 지은은 알바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들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준호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그는 매일 밤 잠꼬대로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잠꼬대를 들을 때마다 민수와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들은 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준호의 방을 만들어주겠다는 욕심에 준호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빼앗아갔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우리 할아버지 집에 언제 와?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안고 울기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의 치를 떨었다. 민수와 지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때 민수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하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들은 준호를 데리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향했다. 그들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머, 그 집 아들 내외 아니야. 왜 이제 와? 그들은 그들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해 이미 소문을 들었다. 민수와 지은은 그들의 시선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곳곳에는 생기가 넘쳐났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아버지, 문이 열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의 눈빛은 맑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련도, 어떤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 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불효했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지은도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희의 욕심 때문에, 저희의 오만함 때문에 아버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영수 씨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도, 어떤 연민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했다. 그는 그들의 절망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내 여희의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느냐? 영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미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줄 기회가 없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영수 씨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민수와 지은은 텅 빈 마당에 앉아 울기만 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보며 다가왔다. 그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왜 팔았어? 준호의 질문은 차가운 비수처럼 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를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